바람이 몹시도 매섭게 부는 밤입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며 우는 소리가 마치 억울한 홀령의 곡소리처럼 들려오는 듯한 이런 밤이면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서늘하고도 기구한 사연 하나를 꺼내어 놓고 싶어집니다. 화롯가에 모여 앉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과 처절한 복수의 막을 올리기에 앞서 작은 부탁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sak풍이 부는 밤을 지새어 이야기를 찾는 제게 그 어떤 화로보다 뜨거운 온기가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언손을 녹이며 저 아득한 옛날 붉은 피가 낭자했던 어느 참혹한 겨울의 매화나무 아래로 떠나보겠습니다. 피로 물든 매화천지가 온통 기막히게 하얀 눈으로 뒤덮인 날이었다. 만물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한 그 겨울의 한가운데서 서월이의 세상은 가장 끔찍한 빛깔의 붉은색으로 물들고 말았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의 변방고을, 그곳에는 유난히도 혹독한 겨울이 내리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차갑다 한들 사람의 탐욕이 만들어낸 서리빨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한 사또 조학주는 인간의 탈을 쓴 야차나 다름없었다. 그의 배는 흉년에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날이 갈수록 기름지게 부풀어 올랐고 그가 두른 비단옷은 백성들이 흘린 피눈물로 짠 듯 번지르르하게 윤기가 흘렀다. 관아의 곳간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쌀과 비단이 산처럼 쌓였지만 고을 사람들은 나무 껍질조차 구하지 못해 얼어붙은 흙을 파먹다 길가에 쓰러져 죽어갔다. 조학주의 잔혹성은 단순히 재물을 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쾌락으로 삼는 악귀였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늙은 아비 대신 어린 딸의 머리채를 끌고 가 관아의 노비로 삼는 것은 예사였고 자신의 사냥개가 짖어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나가던 백성을 매질에 반신불수로 만들기도 했다.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했으나 돈으로 매수한 중앙의 권력자들을 뒷배로 둔 조학주를 감히 벌할 리는 아무도 없었다. 고을 전체가 조학주의 거대한 사냥터이자 도살장이었다. 이 지옥 같은 고을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는 부부가 있었다. 꼿꼿한 선비 이선우와 그의 아내 서월이었다. 선우는 가난한 살림에도 글을 읽고 의를 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는 대나무 같은 사내였다. 월이는 그런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며 가난마저도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내는 지혜롭고 고운 여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족한 더없이 애틋하고 다정한 반려였다. 그러나 선우의 그 올곧은 성정은 결국 참혹한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 관아의 말단아전으로 일하던 선우는 어느 날 조학주가 구휼미를 빼돌려 사사로이 재물을 축적하고 그 죄를 무고한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워 처형한 치부책을 발견하고야 말았다. 선우는 이 끔찍한 악행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는 암행어사에게 고발할 상소를 품에 품고 밤길을 나섰으나 이미 고을 곳곳에 거미줄처럼 정보망을 쳐둔 조학주가 이를 놓칠 리 없었다. 선우는 상소를 올리기도 전에 관아의 포졸들에게 끌려갔다. 조학주가 씌운 죄목은 어처구니 없게도 관아의 곳간을 턴 도적질과 수령을 암살하려 한 역모였다. 매서운 채찍이 선우의 살점을 뜯어내고 불에 달군 인두가 그의 뼈를 지지는 동안에도 선우는 결코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조학주를 똑바로 노려보며 그의 죄악이 언젠가 하늘의 분노를 살 것이라 꾸짖었다. 그 당당함은 오히려 조학주의 가학적인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조학주는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선우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리라 마음먹었다. 처형이 집행되던 날 관아 앞마당에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 된 매화나무가 앙상한 가지를 뻗고 있었고 그 아래에 꿇어앉은 선우의 몸은 이미 사람의 형상을 잃은 채 넝마처럼 찢겨 있었다. 월이는 얼어붙은 땅바닥을 기어 관아 앞까지 다가갔다.
포졸들의 창자로에 짓눌려 다가가지도 못한 채 그녀는 피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선우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아내의 목소리를 찾아 고개를 돌렸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는 아내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원망도 두려움도 없는 오직 아내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살아남으라는 무언의 당부가 담긴 마지막 눈빛이었다. 쳐라! 조악주의 나른하고도 잔혹한 명령이 떨어졌다. 망나니의 칼이 허공을 갈랐고 둔탁한 파공음과 함께 선우의 목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붉고 뜨거운 피가 눈 덮인 땅 위로 왈칵 쏟아지며 때마침 매서운 바람에 맞서 꽃망울을 터뜨리려던 새하얀 매화나무 가지 위로 처참하게 튀었다. 백설 같은 눈과 순결한 매화 위로 선명하게 번지는 남편의 선혈을 바라보며 월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너무나 거대한 충격과 슬픔은 인간의 목소리를 앗아가는 법이었다. 그녀의 맑고 아름답던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졌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오직 시야를 가득 채운 붉은 피와 처형장 위로 울려 퍼지는 조악주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만이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 뿐이었다. 선우의 시신은 죄인이라는 이유로 수습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월이는 칠흑 같은 밤이 되어서야 몰래 관아 담장을 넘어 얼어붙은 남편의 몸통과 머리를 기워 안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뺨을 어루만지며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애통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불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은 턱끝에 맺히기도 전에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굳어버렸다. 무덤을 파고 흙을 덮는 동안 월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만이 독초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하늘은 무심했고 정의는 죽었다. 짐승만도 못한 악귀가 사람의 명주를 쥐고 흔드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의 법과 도리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남편은 의를 지키다 죽었으나 그녀는 의를 버리고서라도 기어이 그 악귀를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겠노라 다짐했다. 장례를 마친 후 텅 빈 초가집으로 돌아온 월이는 남편의 피가 묻은 매화나무 가지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방 안에는 온기 하나 없었으나 월이의 눈동자 속에는 지옥불보다 뜨거운 푸른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소복을 벗어 아궁이 속에 던져 넣었다. 남편을 잃은 가엾은 과부 서월이는 그 아궁이의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졌다. 거울 앞에 앉은 그녀는 빗을 들어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빗어내렸다. 창백하게 질린 입술을 꽉 깨물자 배어나온 피가 입술을 붉게 물들였다. 조악주, 그 이름 석자를 입안에서 잘게 씹어 삼키며 월이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소름이 끼칠 만큼 아름답고도 섬뜩한 웃음이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하였는가? 아니,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내 놈이 누리는 모든 것, 내 놈이 아끼는 모든 것, 내 놈의 숨통과 살점 하나하나까지 뜯어내어 발밑에 지식이고 말 것이다. 피로 물든 매화가지에서 툭 하고 식어붙은 빗방울 하나가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서월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스스로 짐승의 길을 걷기로 맹세하는 서늘한 핏빛 선전포고였다. 가장 연약해 보이던 여인의 가슴 속에서 세상 무엇보다 잔혹하고 치밀한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벼려지고 있었다. 매서운 눈보라 갇히는 겨울밤, 피에 젖은 복수기의 탄생을 지켜본 것은 오직 서늘한 달빛뿐이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간 여우 조학주의 대저택은 도성 내에서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내뿜는 곳이었다. 겹겹이 둘러쳐진 높은 담장과 짐승의 이빨처럼 날카롭게 솟은 기와지붕은 그곳이 단순한 권력자의 거처가 아니라 단대 최고의 권신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아닌 조학주의 요새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숨죽인 호랑이의 굴이라 불렀다. 한번 그 문턱을 넘은 자들 중 제 발로 온전히 걸어 나온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 그 악명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 이 살벌한 호랑이 굴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음을 내딛는 묘령의 여인이 있었다. 단정하게 틀어 올린 머리에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월희였다. 그녀의 한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약족가루 상자가 들려 있었다. 대문 앞을 지키고선 호위무사들이 창을 교차하며 길을 막아섰지만 월희의 얼굴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비치지 않았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는 오직 굳게 닫힌 거대한 흑단나무 대문 너머를 꿰뚫어 보고 있을 뿐이었다. 물러서라. 나는 대감마님의 고질병을 뿌리 뽑기 위해 온 의녀다. 호위무사들의 비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대문 안쪽에서 신경질적인 파공음과 함께 도자기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내 피비린내와 짙은 약초 냄새가 섞인 탁한 공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조학주의 측근인 집사 민영감이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문 밖으로 나오다 월희를 발견했다. 민영감은 이름난 명의들도 줄줄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마당에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를 젊은 여인이 감히 대감의 병을 고치겠다고 나선 것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돌아가라. 대감마님께서는 지금 심기가 몹시 불편하시다. 너 같은 풋내기 의녀가 함부로 나댈 자리가 아니야. 목심이 아깝거든 당장 발길을 돌려라. 하지만 월희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민영감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는 공기 중에 떠도는 냄새를 한 번 깊게 들이마신 뒤 차갑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대감마님께 천번성과 부자를 다려 올리셨군요. 겉으로 드러난 한기를 잡겠다고 속을 불태우는 극양의 약재를 쓰시다니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대감마님의 병화는 겉이 찬 것이 아니라 속에 탁한 열이 굳어 피가 썩어가는 흑혈증입니다. 그 탕약을 한 번만 더 올리셨다가는 대감마님께서 해를 넘기기 전에 피를 토하며 절명하실 것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정확한 진단과 섬뜩한 경고에 민영가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실제로 방금 전 조학주는 그 탕약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피를 토했던 참이었다. 이 사실을 방 밖에서 알 턱이 없는 여인이 단지 냄새만으로 처방의 오류와 병증을 정확히 짚어내자 민영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저택 안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었다. 월희가 안내를 받아 들어간 조학주의 침소는 짙은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창문은 모두 두꺼운 명주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방 안 가득 매캐한 향이 피워져 있었으나 썩어 들어가는 듯한 병자의 냄새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화려한 비단 위에는 한때 도성을 호령하며 천하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호랑이 조학주가 앙상하게 마른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시퍼런 그늘이 져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쇳소리가 났다. 조학주의 탁하고 매서운 눈동자가 월희를 향해 번뜩였다. 병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해온 권력자 특유의 살기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니년이 감히 내 병을 고치겠다고 호언장담한 그 의녀냐. 내 병을 고치지 못하면 니년의 사지를 찢어 저작거리에 내걸 것이다. 그래도 내 몸에 손을 대겠느냐. 협박과도 같은 조학주의 말에 월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호랑이의 흉포한 으름장 앞에서도 여우는 결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치맛자락을 단정히 하고 조학주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대감마님의 목숨을 구하는데 제 목숨 하나 거는 것이 대수겠습니까? 허나 제가 대감마님을 온전히 치유해낸다면 앞으로 제 처방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품지 마시고 전적으로 저를 믿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당돌한 월희의 태도에 조학주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다가 이내 거친 기침과 함께 실소를 터뜨렸다. 월희는 지체 없이 조학주의 얇아진 손목을 잡아 진맥을 시작했다. 그녀의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조학주의 맹문 위에서 가볍게 춤을 추듯 움직였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월희는 눈을 감은 채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진동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맥은 겉으로는 거칠게 날뛰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진흙탕에 빠진 수레바퀴처럼 무겁고 탁하게 막혀 있었다. 수년간 쌓인 권력투쟁의 스트레스와 오래전 전장에서 입은 내상, 그리고 그를 치료하겠다며 이전 의원들이 쏟아부은 독한 약재들의 찌꺼기가 한데 엉켜 그의 오장육부를 서서히 썩어 들어가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진맥을 마친 월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가져온 약조 상자를 열고 본격적인 조제에 돌입했다. 그녀의 약조제술은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웠다. 일반적인 의원들이 쓰는 흔한 약재들의 배합을 완전히 뒤집는 방식이었다. 맹독을 품은 천호를 다듬어 독성을 극한으로 죽이는 대신 그 열기만을 취했고 차가운 성질의 설연화를 섞어 음양의 조화를 맞추었다. 거기에 그녀만이 아는 비방인 심산유곡에서 직접 채취한 희귀한 약초의 즙을 첨가했다. 탄약을 다리는 과정에서도 불의 세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약재들이 가진 본연의 기운을 완벽하게 하나로 응축시켰다. 부엌을 가득 채우는 탕약의 냄새는 쓴맛 속에서도 묘하게 맑고 시원한 향기를 품고 있었다. 한 시즌 후 칠흑처럼 검고 윤기가 흐르는 탕약 한 사발이 조학주의 눈앞에 받쳐졌다. 조학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은수저를 담가 독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탕약을 입가로 가져갔다. 탕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 조학주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극심한 불길이 장부를 태우며 내려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덮쳤다. 이 년이 기어이 나를 암살하려. 조학주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월희의 멱살을 움켜쥐려 했다. 주변에 있던 호위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빼어들고 월희의 목을 겨누었다. 서슬퍼런 칼날이 목덜미를 파고들어 한 줄기 피가 흘러내렸지만 월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외쳤다. 뱉어내십시오. 억지로 참지 말고 속을 뒤집어 토해내셔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학주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고 이내 그는 바닥에 엎드려 시커멓고 악취가 진동하는 검은 핏덩어리들을 한참 동안 개워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참혹한 피비린내로 진동했고 무사들은 당장이라도 월희의 목을 칠 기세였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이었다. 마지막 핏덩어리를 토해내고 거친 숨을 몰아쉬던 조학주의 얼굴에서 서서히 잿빛 사색이 걷히기 시작했다. 언제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탁하게 막혀있던 시야가 맑게 튀었다. 수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숨막히는 답답함이 단 한 번의 탕약으로 씻은 듯이 뚫려버린 것이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조학주가 무사들의 부축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호흡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환희가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전히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월희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의심과 살기를 품은 폭군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해준 절대적인 존재를 향한 경외의 눈빛이었다. 칼을 거두어라. 조학주의 낮고 묵직한 명령에 무사들이 일제히 검을 집어넣고 물러섰다. 조학주는 피 묻은 입가를 닦아내며 월희에게 다가갔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월희라 하옵니다, 대간마님. 그래, 월희라. 내 수많은 명의를 만나보았으나 너처럼 빠르고 확실하게 내 숨통을 틔워준 자는 없었다. 네가 내 목숨을 건졌으니 이제 내 곁에 남아 나의 그림자가 되어라. 이 저택의 어느 곳이든 출입을 허락할 것이며 누구도 내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직 나만의 의녀로서 내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다오. 조학주의 선언은 저택 전체에 새로운 실세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까다롭고 의심 많기로 소문난 조학주가 자신의 목숨과 거처의 통제권 일부를 젊은 의녀에게 완전히 내어준 것이었다. 절대적인 신임.
그것은 이 거대한 호랑이 굴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호랑이의 목줄을 주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월이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절을 올렸다. 대감마님의 은혜에 결초보온하겠사옵니다. 바닥에 엎드린 그녀의 얼굴은 조악주의 시야에서 완벽히 가려져 있었다. 그 순간 한없이 순종적인 의녀의 얼굴을 하고 있던 월희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매혹적인 호선이 그려졌다. 목적을 달성한 자만의 은밀한 미소였다. 가장 견고하고 잔혹한 호랑이의 요새에 제 발로 걸어들어온 영악한 백여우가 마침내 완벽하게 또아리를 트는 순간이었다. 이제 조악주의 저택은 월희라는 덫에 걸려들었고 그 안에서 벌어질 거대한 파라는 오직 그녀의 손끝에서 조제될 참이었다. 짙은 한약재 냄새 너머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차가운 복수와 계획의 향기가 은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초승달이 먹구름에 가려 완전히 빛을 잃은 야심한 밤. 조악주의 거대한 저택을 둘러싼 공기는 기분 나쁠 정도로 무겁고 축축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던 조악주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게 최근 그의 소아들 사이에서는 역병보다 더 지독한 공포가 소리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시작은 조악주의 오른팔이자 온갖 더러운 그짓 일을 맡아타 단수하 만석의 죽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안방에서 두 눈을 부릅뜬 채 기괴하게 몸이 꺾인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외부의 침입 흔적도 반항한 기색도 없었다. 방 안은 평온하기 그지없었으나 오직 만석의 얼굴만이 지옥의 밑바닥을 목도한 자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거만을 맡은 의원조차 사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그저 심장이 터져 죽은 것이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을 뿐이다. 그러나 죽음의 행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만석의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조악주의 재산을 관리하던 장리 고리대금업자 박첨지가 우물에 처박힌 채 발견되었다. 그의 몸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꽁꽁 묶여 있었는데 기이한 것은 그 매듭이 박첨지 스스로 묶은 형태였다는 점이다. 타살의 정황이 전혀 없는 완벽한 자살이었다. 하지만 평소 재물에 대한 집착이 광기에 가까웠던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만무했다. 연이은 기괴한 죽음 앞에 조악주의 소아들은 하나둘 동요하기 시작했고 저잣거리에는 조악주가 지은 죗값을 귀신이 대신 묻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이 빌어먹을 것들, 한낱 미신에 휘둘려 벌벌 떠는 꼴이라니. 조악주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찻잔을 집어던졌다. 산산조각이 난 청자의 파편이 바닥을 뒹굴었다. 그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나 귀신의 조화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수족을 하나씩 잘라내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었다. 조악주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한양에 줄을 대어 유능한 수사관의 파견을 요청했다. 며칠 뒤 한양에서 급파된 의금부 소속 김종사관이 마을에 당도했다.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리한 통찰력과 타협을 모르는 강직함으로 한양 바닥에서 이미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차가운 눈매와 급게 담은 입술은 그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성정인지 대변해주고 있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여장도 풀지 않은 채 시신들이 안치된 의원으로 향한 김종사관은 밤을 새워 검안 기록을 살피고 시신의 상태를 재확인했다. 이것은 귀신의 짓이 아니다. 아주 교묘하게 계획된 연쇄살인이다. 김종사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차가운 검안실 공기를 갈랐다. 그는 만석의 시신 목덜미에서 아주 미세한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붉은 점을 발견했다. 맹독성 마비침이 스치고 간 흔적이었다. 또한 박첨지의 시신에서는 환각을 일으키는 서역의 희귀한 독초 성분이 미량 검출되었다. 누군가 환각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조종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거나 흔적 없는 도구로 자연사로 위장한 것이다. 김종사관은 범인이 의술과 독에 해박하며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는 데 능통한 자라고 단정지었다. 수사의 방향이 잡히자 김종사관은 거침없이 그물망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최근 행적을 샅샅이 뒤지고 조악주에게 원한을 푸는 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용의자를 좁혀나갔다.
마을 사람들의 탐문이 이어졌고 객주와 기방을 드나든 외지인들의 기록이 철저히 조사되었다. 김종사관의 수사망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마을을 올가매고 있었다. 조학주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쥐고 있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냥꾼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은밀한 안가에서 수사 상황을 전해 듣고 있던 월희의 붉은 입술이 서늘한 호선을 그렸다. 그녀의 앞에는 조학주 소아들의 이름이 적힌 살생부가 놓여 있었고 이미 2개의 이름 위에는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다. 한양에서 온 사냥개가 제법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녀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수사망을 좁혀온다지. 그럼 그 그물이 엉키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월희의 작전은 치밀하고도 우아했다. 그녀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대신 김종사관의 수사망 한가운데로 교묘한 가짜 미끼들을 던져넣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외곽의 낡은 성황당에서 조학주와 상단 이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경쟁상단의 표식이 묻은 피 묻은 비수가 발견되었다. 동시에 객주의 떠돌이 상인들 사이에서는 그 경쟁상단이 한양에서 살수를 고용해 조학주의 수하들을 암살하고 있다는 소문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퍼져나갔다. 물론 김종사관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 발견된 비수를 섣불리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누군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조작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월희는 그의 그런 의심마저 계산해 놓고 있었다. 그녀는 김종사관이 은밀히 파놓은 정보원 중 한 명인 기방의 기생을 매수했다. 돈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걷는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기생은 김종사관에게 눈물을 흘리며 거짓 정보를 털어놓았다. 경쟁상단의 행수와 정체불명의 암살자가 며칠 전 기방에서 비밀리에 만나는 잣을 목격했으며 그들이 다음 목표로 조학주의 호위무사인 무영을 노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거짓 증거와 위증 그리고 정황이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아떨어지자 강직한 김종사관의 이성도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든 논리가 경쟁상단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다급해진 김종사관은 관군을 동원해 경쟁상단의 근거지를 급습했다. 한밤중에 벌어진 기습작전은 큰 소란을 피우며 상단의 무사들과 관군 간의 치열한 난투극으로 이어졌다. 피비린내 나는 혼전 속에서 김종사관은 상단의 행수를 포박하는 데 성공했다. 자신이 범인을 잡았다고 확신한 그 순간 관하에서 다급한 전갈이 날아들었다. 종사관 날이 무영이 조대감의 호위무사 무영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김종사관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광군을 이끌고 헛된 표적을 공격하며 마을의 경비가 완전히 텅 빈 바로 그 시각 진짜 암살이 벌어진 것이었다. 그것도 김종사관이 파견해둔 감시병들의 눈을 완전히 속이고 일어난 일이었다. 무영의 시신은 관하에서 불과 100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굴목 어귀에 참혹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김종사관을 조롱하듯 한 송이 붉은 매화가 꽂혀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김종사관은 붉은 매화를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자신이 완벽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믿었으나 실상은 누군가 정교하게 짠 각본 위에서 춤을 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참담한 진실이 그의 뼈를 때렸다. 증거, 증언, 좁혀진 용의자까지 모든 것이 그를 유인하기 위한 거대한 함정이었다. 짙은 안개가 깔린 밤거리 저편에서 복면을 쓴 월희가 혼란에 빠진 김종사관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수사망은 완전히 뒤져졌고 조학주를 향한 공포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이었다. 사냥개의 코를 마비시킨 그녀는 이제 다음 사냥감을 향해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보이지 않는 올가미는 조학주의 숨통을 향해 그리고 진실을 쫓다 길을 잃은 김종사관의 발목을 향해 더욱 깊고 단단하게 조여들고 있었다. 의심이라는 이름의 독사기 그릇.
안에서 찰랑이는 탕약은 칠흑처럼 검고 짙었다. 코끝을 찌르는 씁쓸하고도 기이하게 단내나는 약향이 밀폐된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월희의 희고 가녀린 두 손이 정성스레 약사발을 받쳐들고 조학주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티 없이 맑은 헌신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으나 깊은 곳에 가라앉은 서늘한 빛을 조학주는 읽어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쇠약해진 육신을 지탱해줄 유일한 구명줄이라도 되는 양, 조학주는 떨리는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고 단숨에 그 검은 액체를 목구멍으로 들이켰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약은 마치 살아있는 불씨처럼 뜨거웠다가 이내 얼음장 같은 냉기로 변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조학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가를 닦아냈다. 월희는 말없이 빈 사발을 거두고는 옷자락이 지치는 미세한 소리만을 남긴 채 방을 빠져나갔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그녀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지자 방 안에는 오직 조학주 혼자만의 무거운 침묵이 남겨졌다. 그것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해일처럼 밀려오는 감각이었다. 매일같이 월희가 다려준 약은 조학주의 병든 몸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성을 갉아먹고 영혼을 부식시키는 지독한 맹독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귓가를 맴도는 이명에 불과했다. 윙 하는 날벌레의 날갯짓 같던 소리는 이내 누군가 속삭이는 사람의 목소리로 변해갔다. 조학주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렸을 때 방안을 밝히던 촛불의 붉은 빛이 기괴한 푸른색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누구냐? 조학주가 갈라진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방 안의 짙은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병풍에 수놓아진 호랑이의 눈동자가 그를 향해 번뜩이는 것 같았고 벽에 걸린 족자의 글씨들이 피를 흘리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듯한 환각이 그의 시야를 덮쳤다. 독은 단순히 헛것을 보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조학주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던 본연의 짐승, 즉 의심이라는 괴물에 먹이를 주어 거대하게 키워냈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남을 짓밟고 속이고 빼앗으며 살아온 그였다. 그의 시면에는 언제나 자신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타인에 대한 불신이 웅크리고 있었다. 월희의 약은 바로 그 빗장을 부숴버린 것이다. 저들이 나를 노리고 있다. 나의 권력을, 나의 목숨을. 머릿속에서 울리는 낯선 환청이 조학주의 뇌리를 때렸다. 어제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그들의 결연했던 표정은 점차 비릿한 조소로 일그러졌고 충성을 다짐하던 입술은 독을 머금은 뱀의 혀처럼 흉측하게 변해갔다. 조학주의 호흡이 짐승처럼 거칠어졌다. 그의 눈동자는 핏발이 서다 못해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세상에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흉계를 꾸미고 있는 암살자들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대감마님, 소인들입니다. 밤이 깊어 처소를 지키고자 교대하여 들었사옵니다. 조학주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곁에 남은 그의 가장 충직한 수하인 강무관과 2명의 호위무사였다.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부터 그가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지금까지도 오직 주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걸고 곁을 지키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독에 절어버린 조학주의 귀에 그들의 정중한 목소리는 자신의 목을 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자들의 음흉한 신호로 들렸다. 들어오라.
조악주의 목소리는 기괴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장검의 자루를 거머쥐었다. 차가운 쇳덩이의 촉감이 그의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걷잡을 수 없는 사리가 전신을 지배했다. 문이 스르륵 열리고 강무관을 필두로 3명의 중복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주군의 쇠약한 안색을 살피며 예를 갖추려 무릎을 굽혔다. 그러나 조악주의 탁해진 시야 속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는 충신이 아니었다. 시퍼런 비수를 등 뒤에 감추고 자신의 심장을 향해 덤벼드는 이리떼의 형상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썩어 문드러진 악귀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조악주를 향해 끔찍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내 놈들 감히 내 목을 치려드느냐? 짐승의 포효 같은 고함과 함께 조악주의 검이 허공에 갈랐다. 서늘한 파공음이 울림과 동시에 붉은 선혈이 벽지에 흩뿌려졌다. 가장 앞에 엎드려 있던 한 무사의 목에서 뿜어져 나온 피였다. 그는 자신의 목에서 솟구치는 피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감싸주며 영문도 모른 채 주군의 발치에 쓰러져 경련했다. 대감마님, 이게 무슨 짓이옵니까? 강무관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는 칼을 뽑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두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평생을 섬겨온 주군이 갑작스럽게 실성하여 검을 휘두르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남은 두 충복은 얼어붙고 말았다. 거짓의 가면을 쓴 역정놈들,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너희들이 밖에서 내 살점을 뜯어먹기 위해 모의하는 소리를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조악주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피해망상이 빚어낸 지옥 한가운데서 홀로 악귀들과 사투를 벌이는 광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두 번째 무사에게 달려들었다. 무사가 황급히 칼집제로 막으려 했으나 광귀에 휩싸여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조악주의 일격을 튕겨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칼날이 무사의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고 조악주는 그대로 검을 비틀어 살점을 찢어발겼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단말마의 비명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마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소인들입니다. 대감마님의 수족인 강무관이옵니다. 강무관은 쏟아지는 피눈물을 닦아내며 애원했다. 그는 주군을 향해 무기를 드는 대신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엎드려 절규했다. 이 참혹한 오해를 어떻게든 풀고 싶었지만 환각과 의심이라는 이름의 독은 조악주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었다. 조악주의 시야 속에서 바닥에 엎드린 강무관은 다리를 물어뜯기 위해 똬리를 트는 거대한 독사로 보일 뿐이었다. 입을 다물라, 이 간악한 요물아. 조악주의 번뜩이는 검기가 자비 없이 강무관의 등을 내리찍었다. 굴럭 하는 소리와 함께 강무관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덩어리져 쏟아졌다. 평생을 조악주의 그림자가 되어 수많은 전장과 정쟁의 피바람 속에서 그를 지켜냈던 강무관이었다. 그의 등에는 오직 조악주를 지키다 생긴 수십 개의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으나 이제 그 등은 자신이 섬기던 주군의 칼날에 의해 치명적으로 꿰뚫리고 말았다. 어찌하여? 강무관은 죽어가는 와중에도 주군을 원망하지 못하고 오직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악주는 검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미 숨이 멎은 부하들의 시신을 향해 미친 듯이 칼질을 해댔다. 살점이 튀고 뼈가 잘려나가는 둔탁한 소리만이 고요한 밤공기를 기괴하게 찢어발겼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조악주의 팔에 마침내 힘이 빠지며 피에 젖은 장검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방 안은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비릿한 혈향이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짙게 깔려 있었다. 사방에 널브러진 것은 악귀나 암살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를 믿고 따랐던 불쌍하고도 충직한 신하들의 갈갈이 찍힌 시신뿐이었다.
그러나 조악주는 바닥에 고인 피를 밟고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있었고 입가에는 환희와 안도감이 기괴하게 뒤섞여 있었다. 하하하하, 보았느냐? 내 놈들의 얄팍한 수작에 내가 당할 줄 알았더냐? 나는 조악주다.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두 손을 허공에 지켜들며 그가 미친 듯이 웃어젖혔다. 자신의 손으로 마지막 남은 방패마저 산산조각 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환각 속에서 승리자가 된 그는 텅 빈 방 안에서 광기 어린 웃음을 토해내고 또 토해냈다. 의심이라는 지독한 독은 그렇게 조악주의 육신을 죽이기 전에 그의 이성과 영혼,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세계를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파멸시켜버렸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달빛만이 비트성이가 된 채 홀로 춤추는 늙은 권력자의 비참한 말로를 말없이 비추고 있었다. 짐승의 연회. 조악주의 저택은 그야말로 지상의 기연을 옮겨놓은 듯한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처마끝마다 매달린 수십 개의 청사초롱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붉게 물들였고 안뜰을 가득 채운 비단 장막은 밤바람이 불 때마다 여인들의 치맛자락처럼 우아하게 일렁였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는 조악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도성 네로라 하는 고관대작들과 거상들이 앞다투어 진귀한 곡물들을 바치며 연회장으로 모여들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산의 진미 위로 금박을 입힌 술잔이 쉴 새 없이 오갔고 당대 최고의 기녀들이 뜯는 가야금 선율이 사람들의 혼을 빼놓을 듯 간드러지게 울려 퍼졌다. 상석에 거만하게 몸을 기댄 조악주는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며 교만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아부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보며 그는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의 손짓 한 번에 사람의 목숨이 오가고 그의 기침 소리 한 번에 조정의 대신들이 벌벌 떠는 세상이었다. 조악주는 황금빛으로 찰랑이는 독한 곡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열기가 그의 권력욕을 더욱 부채질하는 듯했다. 그러나 조악주는 알지 못했다. 사흘 전 그가 즐겨 마시던 작설차에 섞여 들어간 무색무취의 액체가 그의 체내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은 단순한 독이 아니었다. 섭취 후 정확히 사흘의 잠복기를 거친 뒤 뇌의 신경망을 모조리 교란시켜 인간의 이성을 갉아먹고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끄집어내는 서역의 맹독, 지연성 신경독이었다. 그리고 그 독이 발현되도록 설계된 완벽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 그가 가장 오만해진 순간,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이 연회의 한가운데였다.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었다. 조악주는 갑자기 왼쪽 눈 밑에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지만 떨림은 곧 뺨을 타고 내려와 입꼬리까지 번졌다. 이어서 귓속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이명. 삐 하는 기계적인 소음이 가야금 소리를 덮어버리더니 이내 누군가 귀에 대고 수천 마리의 벌레를 쏟아붓는 듯한 바스락거림으로 변모했다. 조악주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강하게 흔드는 순간 시야가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신경독이 마침내 뇌관을 뚫고 들어가 그의 전두엽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상석 앞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던 붉은 비단 장막이 갑자기 축축한 점액질을 뚝뚝 흘리는 시뻘건 핏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했다. 연회장을 채운 고기 굽는 냄새는 어느새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역겨운 악취로 돌변하여 그의 코끝을 찔렀다. 조악주는 숨을 헐떡이며 손에 쥐고 있던 금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바닥에 엎질러진 술이 마치 검붉은 핏물처럼 살아서 꿈틀거리며 그의 발목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 이게 무슨... 조학주의 입에서 헛바람 들이켜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연애를 즐기던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상석으로 향했다. 조학주의 동공은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있었고 흰자 위에는 핏발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터져나왔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이미 지옥 그 자체였다. 자신에게 술을 올리며 미소 짓던 이조판서의 얼굴이 갑자기 반으로 쪼개지더니 그 안에서 과거 자신이 억울하게 영모죄를 뒤집어 씌워 죽였던 옛 통지의 썩어 문드러진 얼굴이 튀어나왔다. 대감, 어디 불편하신 것이옵니까? 기녀 하나가 걱정스러운 듯 다가와 그의 소매를 잡는 순간 조학주에게는 그것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백골의 소나귀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으아! 물러서라! 저리 가라 이 악기 같은 년아! 조학주가 미친 듯이 팔을 휘두르자 기녀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러졌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가야금 소리도 하객들의 웃음소리도 멎었다. 오직 거친 숨을 몰아쉬는 조학주의 기괴한 쇳소리만이 넓은 연회장을 올렸다. 환각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었다. 화려한 연회장의 바닥이 늪처럼 꿀렁거리더니 그 속에서 수십, 수백 개의 잿빛 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그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았다. 그가 굶겨 죽인 소장농들, 그의 탐욕 때문에 산채로 수장당한 상단 사람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참히 도륙했던 죄 없는 어린아이들의 환영이었다.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눈동자들이 일제히 조학주를 노려보며 살을 찢는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내 뼈를 내놓아라. 내 자식을 살려내라. 네 놈의 피로 씻어주마. 조학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의자에 걸려 바닥으로 처박혔다. 쾅 소리와 함께 고꾸라진 그는 더 이상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었다. 환촉과 환시에 완전히 이성을 빼앗긴 그는 사족보행을 하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값비싼 비단달령이 바닥에 음식물과 엉켜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의 피부 아래로 수만 마리의 독거미가 기어다니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미친 듯이 자신의 가슴팍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손톱에 긁힌 가슴에서 생채기가 나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 가려워. 내 몸속에, 내 피 속에 벌레들이 파먹고 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뒷걸음질쳤다. 몇몇 대신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고 무관들은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누구도 이 끔찍하고 기괴한 발작에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조학주는 허공에 대고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은 연회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살기 위해, 이 지옥 같은 환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죄를 모조리 토해내는 것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살려다오. 그래, 10년 전 김대감의 방에 영모의 서신을 숨긴 것은 나다. 그놈이 내 땅을 넘보는 것이 미워서 내가 직접 위조하여 역적으로 몰았다. 내 죄다. 그러니 내 목을 조르지 마라. 조학주는 허공을 향해 고개를 조아리며 짐승의 하울링 같은 기괴한 통곡을 토해냈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부글거리며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굶어 죽어가는 칠곡 백성들의 구휼미를 빼돌려 내 창고를 채운 것도 나다. 흙을 섞어주라 지시한 것도 나야. 그 쌀을 팔아 청나라에서 들여온 금괴가 내 안방 구들장 밑에 산처럼 쌓여 있다. 제발, 제발 내 눈을 파먹지 마라. 아! 그의 자백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자행했던 암살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타국의 상인들에게 나라의 기밀을 팔아넘긴 일, 무고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 마을 전체에 불을 지르고 전염병으로 위장했던 참혹한 진실까지 묻혀 있어야 할 조선의 가장 어두른 추악함이 그 모든 악행의 주동자인 조학주의 입을 통해 가장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폭로되고 있었다.
연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증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파멸의 굿판을 지켜보았다. 사관들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참극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줄을 대어 호의호식하던 무리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떨구었다. 다 주겠다. 내가 가진 권력도 재물도 다 줄 터이니 제발 나를 물어뜯지 마라. 짐승들아, 이 악귀들아. 독이 신경의 마지막 스위치마저 끊어내는 순간 조악주는 인간의 말을 잃어버렸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마치 개나 늑대처럼 허공을 향해 끄르르륵 거리는 짐승의 쇳소리를 냈다. 네 발로 기어다니며 연회장에 널브러진 고깃덩어리를 입으로 물어뜯고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을 핥으며 희죽희죽 웃기 시작했다. 초점이 완전히 나간 두 눈은 이승의 것이 아닌 광기로 번들거렸다. 조선 땅을 호령하던 거대한 관료자는 사라졌다. 화려한 금잔과 비단 장막이 널브러진 찬란한 연회장 한가운데에는 자신이 만들어낸 핏빛 죄악에 짓눌려 완벽하게 미쳐버린 한 마리 흉측한 짐승만이 남아 침을 흘리며 포효하고 있을 뿐이었다. 가장 화려하게 준비된 축제의 밤은 그렇게 그의 숨통을 끊어놓는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처형장으로 완성되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진 그림자. 새벽을 집어삼킨 짙은 안개가 조악주의 대저택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한치 앞고 분간하기 어려운 잿빛 안개 속을 뚫고 거친 말발굽 소리가 적막한 대기를 갈기갈기 찢으며 울려 퍼졌다. 밤새도록 말을 달린 김종사관의 얼굴에는 피로와 경악,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늦음에 대한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곱비를 쥔 손은 차갑게 식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관아의 서구에서 발견한 수십 년 전의 낡은 기록, 그리고 월이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수집해온 정체불명의 약재들이 의미하는 바를 마침내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월이의 목적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악주라는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철저히 짓밟고 그를 영원한 지옥 속에 가두려 하고 있었다. 대저택의 육중한 대문은 기괴할 정도로 활짝 열려 있었다. 평소라면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게 철통같이 집을 지키고 있었을 사병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피비린내 대신 기이할 정도로 짙고 달콤한, 그러나 폐부를 찌르는 듯한 서늘한 향내만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김종사관은 말에서 뛰어내려 검자루에 손을 올린 채 조심스럽게 안뜰로 들어섰다. 대돌 위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부서진 문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의 냉기가 그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아무런 인기척도 없는 저택은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다. 아니, 이미 죽은 자들의 영혼조차 떠나버린 텅 빈 폐허와도 같았다. 월이, 김종사관이 억눌린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내당으로 향하는 복도를 내달렸다. 제발 자신의 추측이 틀렸기를, 아직 그녀가 돌이킬 수 없는 심연으로 완전히 발을 내딛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안채에 굳게 닫힌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순간 그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방 안은 기괴한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비단 병풍은 갈갈이 찢겨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촛대가 쓰러져 흘러내린 밀랍이 바닥에 말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방의 한가운데 최고급 비단 이불이 덮인 침상 위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무소불위의 폭군이었던 조악주가 누워 있었다.
김종사관은 천천히 침상으로 다가갔다. 처음에는 그가 이미 숨을 거둔 줄 알았다. 창백하게 질린 피부, 핏기가 가신 입술, 미동조차 없는 가슴팍은 영락없는 송장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선 김종사관의 눈에 조학주의 얼굴이 똑똑히 들어왔을 때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끔찍한 공포를 느꼈다. 조학주는 죽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된 채 부릅떠져 있었고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으로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다. 김종사관과 시선이 마주친 순간 조학주의 눈동자에서는 살려달라는 혹은 차라리 죽여달라는 처절한 비명이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단 한 손가락도 단 한 가닥의 근육도 움직이지 못했다. 입술 사이로는 한 줄기 탁한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호흡은 너무도 미약하여 코끝에 솜털을 대어야만 겨우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것은 월이가 수년간 서역의 상인들과 심해의 독초들을 배합하여 만들어낸 전설 속의 비독, 만년빙의 결과였다. 육신의 모든 신경과 근육을 얼음처럼 굳어버리게 만들지만 오직 정신과 감각만은 평소보다 수십 배는 더 예민하게 살려두는 끔찍한 독. 조학주는 이제 파리 한 마리가 얼굴에 앉아도 쫓아낼 수 없고 살갗을 찌르는 추위와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면서도 비명 한 번 지를 수 없는 완벽한 고기 감옥에 갇힌 것이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고 월이의 일가족을 무참히 도륙하며 그 위에서 권력을 탐했던 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도 잔혹하고 철저한 형벌이었다. 죽음이라는 안식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자신의 몸통 안에서 영원히 썩어가는 정신으로 억겁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전신마비의 패인, 그것이 조학주의 남은 여생이었다. 이것이 당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입니까? 김종사관은 조학주의 눈을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조학주의 눈동자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권력도 재물도 그 어떤 호위무사도 지금의 그를 이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줄 수 없었다. 김종사관은 그 끔찍한 형벌의 현장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방 안을 훑기 시작했다. 조학주의 생사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진정으로 찾고자 했던 것은 이 모든 지옥을 설계하고 실행한 단 한 사람, 월이었다. 방 한 구석 열려있는 들창 너머로 짙은 안개가 방 안으로 스멀스멀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김종사관은 홀린 듯 창가로 다가갔다. 창틀 위에는 조그만 물건 하나가 다소곳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나는 은비녀였다. 과거 아직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 맑게 웃던 월희의 머리맡을 장식하고 있던 바로 그 비녀였다. 비녀 아래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바람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김종사관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짧은 글귀 속에서 월희의 처연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김종사관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택의 담장 너머 겹겹이 쌓인 산등성이와 숲은 짙은 해무에 완전히 집어삼켜져 형태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짙은 안개 속으로 아무도 닿을 수 없는 망각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린 후였다. 그녀가 어디로 향했는지, 남은 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혹은 이미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오직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복수라는 이름의 길고 긴 춤을 끝낸 그림자는 더 이상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뿐이었다. 김종사관은 비녀를 자신의 품속에 깊이 간직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눈을 부릅뜬 채 소리 없는 지옥 속에서 몸부림치는 조악주를 뒤돌아보았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이 저택에 드리워진 어둠은 결코 거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말없이 방을 나섰다. 텅 빈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으나 동시에 한 시대를 짓누르던 거대한 악의 종말을 목도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묘한 후련함이 묻어 있었다. 말에 올라탄 김종사관이 천천히 고삐를 당겼다. 조악주의 대저택이 점차 안개 속으로 흐려지더니 이내 신기루처럼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남은 것은 차가운 아침 공기와 귓가를 스치는 서늘한 바람 소리뿐이었다. 모든 진실은 안개 속에 묻혔고 그림자는 전설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스며들었다. 끝내 아무도 승리하지 못한 그러나 너무도 완벽했던 복수극의 막이 그렇게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오늘 들려드린 안개 속으로 사라진 그림자, 월희와 김종사관의 숨막히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다음에 새롭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